안녕하세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두 번째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연구란 무엇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 뒤쪽에서 우리가 배울 리그레이션이나 코릴레이션,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 또 지식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인피리컬 리서치하고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에 대한 실증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통계 분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가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나오는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틀을 잘 갖추시고 있어야지 뒤쪽에 나오는 통계 분석들, 다별량 통계 분석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우선 통계 분석을 다별량 통계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 확률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 시스템을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는 걸 우리 파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인 실험에 의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확률이라는 거는 샘플을 통해서 이들이 샘플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파퓰레이션을 대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모델은 샘플 스페이스 혹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이벤트들을 모델링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냥 샘플한 것 가지고 그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우리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원래 글씨를 잘 못 쓰진 않는데 이게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 그 디스트리뷰션에 적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확률 분포는 요건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거는 확률 분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항상 확률 변수를 가지고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항 분포니 포화송 분포니 또 정규 분포니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분포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항 분포라는 게 있고요. 이항 분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디스크리트한 분포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분포 연속형 분포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속형 분포라고 할까요? 그래서 베리어블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단속형이니 연속형이니 이렇게 나눠지고 디스크리트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항 분포나 또는 포화송 분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한 거는 뭐 정규 분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우리 뭐 정규 분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있으면은 x, y가 있으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continuous 분포라고 얘기하고, 또 이게 단속형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 그림이 좀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 디스크릿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 확률값을 얘기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항상 이 확률이란 걸 바탕으로 해서 통계 분포를 얘기를 하고 또 검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는 요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도 하고 또 테스팅도 하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면은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테스팅이고, 마이닝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 마이닝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과 통계를 같이 보는 거는, 통계라는 것이 우리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데, 통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가설 검증이나 이런 것들 또는 추론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 제가 이 확률 그리고 통계 분석이라는 거를 어떤 리서치 쓰임에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기술 경영을 전공하다 보니까 리서치 쓰임을 이런 식으로 기술 경영 몇 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거, 기술 전략에 대한 거, 뭐 지식 경영에 대한 이런 리서치 쓰임이 있다면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 도구를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라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들이 있다면은 우리 뭐 핀테크하고 블록체인이겠죠. 이런 것들을 특정한 어떤 개념들이나 또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하고, 연구 설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별량 통계 분석으로 할 건지, 뭐 경영학 관련 방법론으로 뭐 스터디 이 중에 사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연구 보고로 해서 논문도 쓰고, 혹은 뭐 연구 보고서를 내고 뭐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정해져 있다면은 연구 설계를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프레임워크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해서 프레임워크가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의 메소돌로지를 보면요. 뭐 제가 I라고 써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공학 전공이니까 뭐 I라고 써놨지만 뭐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편에는 컨스트레인이 있는지 없는지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 왼편에 있는 요 컨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제약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제약 조건이 없는가, 혹은 이퀄러티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예 제약 조건이 없거나, 혹은 이 등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위에 있는 거에 속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inequality constraint,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은 밑에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이처의 기반으로 본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스태티스틱 혹은 스태틱한 건가 아니면 다이내믹한 건가, 이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있으면 그건 다이내믹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뭐 시간이 돼도 좋고 뭐 단계가 돼도 좋고요. 한 단계가 끝났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다이내믹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고요. 스태틱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한 시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클래시컬한 프로그래밍 뭐 미분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이런 것들은 어떤 한 스냅샷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또 제약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약 조건이 없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는 뭐 등식으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는 제약 조건이 없거나 또는 제약 조건이 등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등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 우리가 알고 싶은 게 u x, y 뭐 맥시마이즈라고 할까요? 우리가 x와 y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의 맥스 값을 알고 싶다. 그런데 컨스트레인이 존재할 텐데 컨스트레인으로 c x, y, x, y는 0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제약 조건이 등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문제를 푸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클래시컬한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그래밍, LP, 뭐 IP, non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건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좀 잘 아는 거겠지만 선형 계획법, 뭐 정수 계획법, 비선형 계획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제약 조건에 부등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서 푸는 거가 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과 같거나 작다. 그런데 x 플러스 y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푸셨어요? 뭐 푸는 방법이 아시겠지만 이런 게 바로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 것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거는 이제 컨스트레인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1과 같거나 작으니까 넌리니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의 성격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이내믹 프로그램은 calculus of variance 또는 optimal control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베르니 정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도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우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러스 루인 같은 것들 이게 사실 한 학기 과목인데 뭐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이 게임러들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의 루인을 얘기를 해보면 이게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잃을 것인가라는 거를 이게 매번 한 판, 두 판, 세 판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을 최종적으로는 다 잃는다라는 거를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갬블러스 루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도박사들은 망하게 돼 있다. 근데 그 망하는 거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프로그램해서 실제 이게 몇 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를 갖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어떤 거를 좀 활용을 해볼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에 이런 것들 적용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각각 좀 다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어떤 실행을 하면서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 이터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베네핏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뭐 디스어드밴티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다이내믹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앞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한번 보면요. 앞에는 theory 베이스로 접근을 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게 statistical method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말합니다. 통계 분석이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미 있거나 혹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뭐 비교하는 분석,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는 몇 개의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겠죠. 그건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x와 y가 있어서 x가 있고 y가 있어서 이 x와 y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들이 우리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y equal f x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식을 우린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는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몇 개씩 이렇게 그룹핑을 짓는 것을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 분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메소돌로지,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statistical methodology를 가지고 적용하겠지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실제로 분석한 걸 가지고 워킹하는 것들을 보려고 했을 때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코딩, 밸리더티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경영학과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영학과에서는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프랙티스 베이스로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 분석이라는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리고러스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도 우리 정성적인 방법론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리서치 그 모델 관점에서 보면 분석하는 모델과 또 개발하는 모델, 앞에서 했던 것들 다시 리오거나이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하는 데는 제너러티브 모델하고 이벨루에이티브 모델이 있는데 솔루션을 구하는 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값을, 최적해를 구하는 거를 매스매티컬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뭐 어떤 수리적 모델을 가지고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pproximated 돼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발견적 기법에 의해서 몇 가지 솔루션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서치에 의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을 발견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만들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은 매스매티컬 모델이고요. 시뮬레이션 모델 만들어서 대략의 값을 구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모델.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몇 개 현재 가지고 있는 해 중에 빨리 찾아서 빨리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휴리스틱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하겠죠. 이벨루어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솔루션을 찾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가치를 찾는, 그러니까 기술가치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평가하는 모델로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그 용어를 좀 알아야지 뒤에 있는 통계 분석, 다별량 분석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용어들이 팩트 옵저베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 옵저베이션 리스트를 뽑아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에서 찾아질 수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라고 믿겨지는 것들을 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의 모임, 팩트들이 모이게 되면 그거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이나 팩트 이런 것들은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컨셉 관점에서
이제 뭔가 그 뽑아내는 거죠. 이 팩트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축약하는 것들을 우리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이걸 컨셉을 잘 잡아서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에서 그 팩터를 제너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abstract 스킴을 만드는 거를 우리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심볼라이즈 되어 있는 팩터를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연구 성과가 요즘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연구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개념이겠지만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은 뭐 논문이라는 배력을 잡는다든지 특허라는 배력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우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정량적으로 메저먼트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설. 아마 뭐 대학교 때 배우셨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설을 먼저 세우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베리어블을 정해놨으니까 베리어블들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걸 하이포세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잠정적인 스테이트먼트를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분석하고자 하는 리얼 시스템의 간략화된 표현 이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시스템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축약된 형태의 모델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 가설을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뒤에서 쭉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모델이 나오면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거는 모델의 코디피케이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통계 분석의 펀더멘탈로 봤을 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통계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통계 분석이 불가능할 테니까 데이터가 출발점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매저하는 그 무엇 대상을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분석하고자 하는 것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업의 신입사원 정보 그 안에는 연령, 성별, 전공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PC 보유자 수라는 거를 우리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PC 보유자 수가 예를 들어 국가별 PC 보유자가 어떤 데는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걸 보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국가별로 절대수 PC 보유자 수의 절대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구 만 명당 보유수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별로 어떤 게 더 적절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를 잘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대한 것도 절대 규모로 볼 건지 집약도로 볼 건지 이건 뭐 상대치인 거죠.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얘기하는 게 연구개발 집약도니까 결국 이건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치를 볼 건지 상대치로 볼 건지 데이터 적용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인터넷 사용자 수도 한 사람의 사용 시간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접속 빈도 몇 번 접속했는가라는 게 중요한가 이게 이제 또 데이터 컬렉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데이터를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보면 데이터는 non metric과 metric으로 나눠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on metri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없는 거에 대해서는 노미널 데이터 또는 스케일 또는 오디널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미널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하면은 노미널은 명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명목, 명목치라고 얘기할 때 노미널. 그리고 오디널이다라고 하면 서열 척도, 뭐 서열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미널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는 명목치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분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라는 거는 값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되는 거는 이거는 남자가 1이고 여자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non metric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스태티스틱은 모드 형태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분류별로 몇 개씩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non-parametric analysis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모수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 비모수 통계를 모델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디널도 서열 척도기 때문에 애들은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남녀 이렇게 나눠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남녀라기보다는 뭐 학과로 할까요? 산업공학과하고 기계공학과가 있다. 그러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산업공학 학생들이 기계공학과 학생들보다 더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가라는 거를 우리 가설 검증을 해보고 싶다. 자신의 가설은 이제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기계공학과 학생들보다 수학 점수가 높다라는 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물론 점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등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분석할 거냐. 결국은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등수가 높으면 기계공학과보다 여기에 뭐 10등, 11등이 있고 여기는 1등, 2등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얘네들 등수를 가지고 순위를 비교를 해서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기계공학과보다 훨씬 수학 점수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에버리지를 미인을 본다기보다는 메디안 값을 보고 비교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도 non-parametric analysis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매트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인터벌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레이시오 데이터가 있는데 인터벌이라고 하면 등간 척도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시오는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등간 척도라는 거는 여기에 목적이 이제 상대 크기 비교고 얘는 절대 크기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간 척도라는 거는 0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0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것이 있긴 있겠지만 그 기준점이 되는 0이 실제 0은 아닌 거. 예를 들면 온도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0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0도는 0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0도라는 거는 어떤 상대적인 크기가 되는 거고 0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느 정도의 온도다라는 것들을 정의해 버리고 그것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그것보다 높으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온도계 같은 거는 등간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율은 뭐 키나 몸무게 이런 건 어떠세요? 키나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0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키가 아주 작으면 이제 0cm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0인 거고 몸무게가 0kg다라고 하면 0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뭐 기압 평균이나 또는 산술 평균 이런 걸 사용하고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대부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얘네들이 분류가 되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다별량 통계 분석의 모델이 다르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또 노미널 베리어블인데 뭐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에서 하는 리그레이션이나 뭐 또는 그 클러스터링이나 뭐 이런 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미널 또는 오디널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non-parametric analysis가 따로 있습니다. 뭐 리그레이션, 코릴레이션 분석하는 것도 파라메트릭 한 것과 non-parametric 한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리서치 타입을 한번 몇 가지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어, 일단 익스플로러토리하고 세미널 한 거, 그러니까 탐색적인 연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하고 프레딕티브 하는 거, 뭔가를 설명하거나 또는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커주얼리티를 보는 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여러 사람이 연구했던 것들을 리뷰하는 연구인지, 또는 뭔가 해결해주는 그런 연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진다는 거죠. 리서치 프로그램이 정해지면은 그게 탐색적인 거, 예측적인 거, 이유를 찾아가는, 원인을 찾아가는 거, 리뷰하는 거, 이런 걸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음, 탐색적인 거기 때문에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겠고요. 예측하거나 설명하거나 커절리티를 따지기 위해서는 가설 검정을 해줘야 되겠고, 리뷰는 뭐 정보 전달의 목적에서 쓰여지는 거가 될 거고요. 그건 여기서 끝나지만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여기 있는 세 가지네요. 이런 것들은 최종적인 목적이 오퍼레이셔널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결과물을 주거나 이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법이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리서치 타입은 이제 접근 방법의 차원에서 보면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지 또는 연역적인 거, 귀납적인 거 또는 펑셔널 레벨까지 실험을 하는 연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편으로 갈수록 이론을 위주로 이론을 만들거나 또 이론을 적용해서 연역적인 걸로 적용하거나 하는 거는 컨셉추얼한 연구고요. 시어리로부터 팩트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 제안이 되고 그거를 적용해서 사실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박사나 석사 과정을 할 때 이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맨 왼편에 있는 이런 접근 방법을 써야 될 거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거는 그 귀납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거죠. 임피리컬 하다라는 거는 이미 경험적인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임피리컬리 분석하는 거고요. 이거는 팩트로부터 시어리를 뽑아내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쉬우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논문을 쓴다면은 시어리 베이스로 가겠지만 아마 조금 연구를 하기 쉬운 혹은 뭐 디펜스 하기 쉬운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임피리컬 베이스가 되어야 될 거고 이 그 수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프로치의 시퀀스로 보면 시어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리서치하는 거는 컨셉추얼한 스킵을 먼저 정한 다음에 시어리 모델을 먼저 만듭니다. 이론적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임피리컬 테스트를 하고 이게 잘 됐으면 그냥 가서 모델을 확장하거나 또는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모델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이론적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걸로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고 리서치 된 시어리다라고 하면 먼저 옵저베이션부터 한다는 거죠. 관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임피리컬 모델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임피리컬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시어리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요 오른편에 있는 타입으로 연구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연구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 신제품의 확산이다라고 하면 시어리 모델 된 임피리컬 어널리시스다라고 하면 컨셉추얼 스킨부터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율은 채택자의 비율과 채택하지 않은 잠재적 채택자의 비율에 비례한다. 이런 걸 우리 바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죠. 바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서 제품이나 기술의 확산이 기본적으로 이노베이터들, 혁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산이 잘 되고 또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채택한 사람들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또 그 확산이 더 많이 된다. 구전 효과라고 우리 얘기하는 구전 효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정보통신 신제품의 확산은 이 채택자와 비채택자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거죠. 컨셉추얼리.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빌딩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새롭게 채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요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파라미터인 요 수식의 파라미터는 K야 알파와 베타 얘네들을 추정을 하게 되고, 이 추정된 파라미터들이 유의미한가라는 거를 밸리더티 테스트를 해서 이제 뽑아내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 익스텐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형된 형태의 확산 패턴이 존재하고 그거는 기술, 기업, 산업,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너럴한 모델이 될 거고 기술별, 기업별, 산업별, 국가별로 얘네들이 다르게 확산한다라고 하면 이 모델을 확장을 하는 거죠. 이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게 theoretical base로 시작을 해서 empirical analysis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empirical research를 한 다음에 theoretical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일단 observation을 합니다. 신제품, 특히 하이테크 제품들이 확산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처음엔 혁신자, early adopter,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regards 이런 식으로 5개의 부류로 신제품을 채택한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쉐입을 어떤 배리어블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배리어블들을 좀 정한 다음에 그 배리어블들을 가지고 theoretical 모델을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의 모델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먼저 신제품의 채택자의 수가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옵저베이션 한 다음에 이 모양을 설명할 수 있는 theoretical 모델이 어떤 거냐라는 걸로 그 펑션을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파라미터 추정해서 뭐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먼저 보고 적용하는 연구가 좀 쉬울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어떤 연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수식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진행하는 것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시스템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뭐 인퍼런스 그리고 코릴레이션 분석을 하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 그다음에 패턴을 분석하는 거, 또 그룹별로 나눠서 비교 분석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의 차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 분석이 될 거고요. 성과 분석은 뭐 효율성 분석 같은 것들이 성과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는가 이런 거를 뭐 DEA 같은 걸로 들어보셨어요? DEA라는 게 있는데 효율성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커버를 해볼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 분석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보면 R&D와 펌 밸류의 관계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더니 수익성, 유동성, 성장성 측면에서 분석할 때 기업과 산업 간의 편차가 좀 난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투자나 이런 것들 잘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높고 주식 가격도 좀 높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팩트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럼 이걸 설명하려면은 컨셉을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 R&D나 날리지는 결국은 조직이 이노베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정하는 거죠. 이 옵저베이션을 봤을 때.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들은 마케팅이나 파이낸스나 IR 측면에서 잘한다.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뽑아내게 되면
베리어블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와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R&D와 날리지에 관련된 인디케이터들, 뭐 R&D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특허의 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뭐 특허의 수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종속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나 지식이 많으면 비즈니스 퍼포먼스도 높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비즈니스 퍼포먼스 뭐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무슨 뭐 몇 가지가 있죠. 뭐 ROI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정한 다음에 관계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R&D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높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게 가설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면 가설이 아니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 것, 나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가설을 하는 거지. 뭐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를 가설로 세워서 검증을 하게 되면 그걸 왜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가 알고자 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풀게 되겠고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을 해줘야 될 테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인 분석을 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베리어블들이 있으니까 이 베리어블들을 키 팩터로 줄이는 과정에 요인 분석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베리어블들 중에 얘들 묶거나 또는 뭐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베리어블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을 클래스파이를 할 수가 있겠죠. 몇 개의 기업들의 그룹을 기술 혁신군, 생산 중심군 또는 뭐 시장 중심군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펌들이 되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펌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를 군집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놓고 클러스터 간 이제 군집을 구했으니까 이런 클러스터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노바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노바는 군집별 차이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R&D 날리지가 기업 성과 간의 이 두 가지 관계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R&D 그냥 뭐 상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리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두 개의 차이점 뭐냐면, 상관 분석은 인디펜던트 디펜던트의 개념이 없는 거지만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R&D와 날리지를 독립 변수를 하고 하면 기업 성과라는 그 종속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게 리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내 컨셉이라고 정한다라고 하면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가설은 어떤 게 있고 베리어블들 통해서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리서치 프로블럼은 정의를 하는 걸 거예요. 그 연구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가라는 거를 정하고 나면 기존 연구들에 어떤 게 있었지?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컨셉을 뽑아낸 다음에 베리어블 정하고 이 베리어블들을 활용해서 가설을 정한 다음에 그 가설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몇 개를 한번 돌려봤더니 이 모델이 잘 워킹한다라고 하면 이제 풀리 그 리서치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리서치 디자인 된 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실험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다 이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 샘플링을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뭐 코릴레이션 분석이니 리그레이션이니 클러스터링이니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물을 내서 인터프리테이션 한 다음에 레포트를 내거나 혹은 레포트를 내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낸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프로세스가 잘 워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워킹할 수 있을까? 일단 토픽을 잘 정해야 될 거고 리서치의 목적이 뭐냐? 그것과 관련된 리서치 퀘스천이 뭐냐?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문을 썼을 때 질문을 받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리서치 퀘스천이 있는지 모르는 페이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이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야 될 거고요. 적정한 메소돌로지를 선택하는 거, 데이터와 메소돌로지가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모스 통계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모스 통계학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을 신뢰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고요. 메소돌로지가 정해졌으면 그 메소돌로지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팔로우해서 따라가서 결과물을 내고 디설테이션을 쓰고 또 학위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인프랙티스에서는 어떻게 이게 잘 워킹을 하는가? 일단 토픽을 정할 때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레스트를 쉐어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어떤 교수님이 내 연구 주제와 잘 매치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정해서 찾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리터러처를 많이 읽어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지난번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터러처를 보다 보면은 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정제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내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한 연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또 파퓰러 메소돌로지를 고른다. 물론 뭐 전통적인 메소돌로지 고른 것도 좋겠지만 최근에 제가 논문을 하나 제출한 게 있는데 구조 방정식을 썼어요. 근데 이 저널은 되게 뭐 최신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저널이어서 왜 그걸 썼냐? 굉장히 최근에 방법론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거를 안 쓴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퓰러 메소돌로지를 적용하는 게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구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 뭐 금융 쪽에 계시니까 금융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데이터 수집도 좋고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졸트를 분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요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물만 제시해 놓고 그냥 끝나는 저널 논문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리젝트 당하기 쉽죠. 그래서 리졸트를 분석하고 인터프리테이션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토픽을 재정의하고 리서치 퀘스천을 다시 정의하는 방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꿔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토픽이 프랙티컬한 토픽을 정하려면은 일단 액세서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있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지 그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feasibility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시간도 한번 봐야 되고 또 파이낸스적인 측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데이터 수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한번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좀 길게 가도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연구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토픽이 결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인터레스트하고 자신의 역량에 맞게 주제를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미가 없으면 또 연구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자신의 역량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슈퍼바이저의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와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니베리에이트라는 거는 베리어블이 하나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 베리어블 수에 따라서 넘버 오브 베리어블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겠죠. 만약에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유니베리에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멀티베리에이트가 되겠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요것들이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만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베리어블들 사이의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들은 디펜던스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디펜던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디펜던스 어널리시스고요. 인터디펜던스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베리어블들 사이에 상호 연관관계만 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개념이 없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관 분석을 하는 거를 인터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메저먼트의 타입에 따라서 파라메트릭이냐, non 파라메트릭이냐 이게 이제 달라지고요. 파퓰레이션에 대한 가정이 되게 강력한 게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가정이 약한 걸 non 파라메트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는 대부분 뭐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 그런 그 가정 조건들이 있고 우리 뭐 중심 정리, 중심값 정리를 보면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샘플의 수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뭐 20개, 30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설문을 했는데 한 30개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non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써서 비모스 통계학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석 방법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들이 정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 수집한 거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얘네들이 데이터가 그 속성 자체가 노미널이니 또는 뭐 레이쇼니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파라메트릭으로 나눠질지 non 파라메트릭으로 나눠질지가 또 결정이 되겠고 또 데이터 자체가 뭐 수치 데이터 매트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샘플의 수가 많지가 않으면 non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이 메소드의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